안녕하세요. 책 읽는 봄입니다. 오늘은 소설책을 준비했습니다. 제목은 태양의 피라는 소설책이고요. 작가는 김율, 출판사는 손안의 책입니다. 이 책은 잠깐 소개 페이지로 뒷표면을 보자면 연쇄살인마에 대한 미스테리 이야기를 담았어요. 죽어가는 노루를 본 적이 있어. 자네도 본 적 있나? 태양이 바다에 빠지면 바다는 피를 토해낸다. 태양의 피는 대기와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붉게 물들인다. 그렇게 석양은 음험하게 세상을 장악하며 그를 붙들었다. 그 광경을 보는 것이 그의 가장 큰 즐거움이었다. 아니, 즐거움으로는 부족한 환희의 순간이다. 본문 중에서 강화도의 해변에 핏빛으로 물든 붉은 석양이 지면 사리를 느끼는 치매 노인. 그는 23년 전 7명을 무참히 살해한 연쇄살인마였다. 완벽함을 자랑했던 연쇄살인마의 마지막 살인이 인생의 오점으로 남은 채 시간은 흘러 지금은 한 요양병원에서 치매 환자로 살아간다. 현실과 창란 속에 점점 현재의 기억을 잃어가는 치매 노인. 자신의 의지와는 달리 핏빛 붉은 석양은 그의 마음속에 따리를 틀고 있는 뱀들을 각성시키며 붉은 피를 요구한다. 서서히 세상에 드러나지 못하고 사라져버린 진실이 그의 창란 속에서 다시 살아나며 고개를 들 때 또 다른 살인사건이 일어나고 연쇄살인마였던 치매 노인의 살인이 다시 시작된 것인가, 아니면 또 다른 살인마의 등장인가. 범인의 고백이 시작된다. 태양의 피. 작가 소개 읽어드리겠습니다. 김율 지은이고요. 서울에서 태어났다. 서울예술대학 영화과를 졸업하고 시사 경제 프로그램 방송 작가로 활동했다. 2008년 동국대학교 사이더스 주최 동국 시나리오 공모전 장수사진, 2014년 SBS 드라마 극본 공모전에서 홀로 당선됐다. 2015년 웹드라마 로맨스 블루 극본, 2016년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천스토리 창작 과정에 선발된 태양의 피로 첫 장편 소설을 출간했다. 현재 소설 집필과 함께 TV 미니 시리즈 드라마를 준비 중이다. 네, 작가님의 이력을 읽어드렸습니다. 태양의 피, 김율 장편 소설. 1장. 모든 것은 룰이 있다. 죽어가는 노루를 본 적이 있어. 자네도 본 적 있나? 정묵의 이야기가 또 시작됐다고 간병인 김씨는 생각했다. 지금까지 그녀가 쌓아온 나름의 경력은 힘없는 노인들을 상대하는 데 문제가 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좀체 종잡을 수 없는 노인네였다. 치매를 앓고 있는 노인들은 패턴이 있다고 할 만큼 늘 공통적인 모습을 보인다. 밤낮 없이 쉬지 않고 어느 시절의 이야기를 늘어놓거나 식탐이 생기거나 사람을 못 알아보는, 어디선가 봤을 법한 증상들 말이다. 그런 면에서 정묵은 지금까지 봐왔던 치매 환자에서 빗나가 있었다. 아니, 과연 그가 정말 치매 환자인지 김씨는 믿을 수가 없었다. 병명은 의사가 결정한다. 간병인은 그 병에 맞는 병구안만 하면 그뿐이다. 치매 환자라고 하니 치매 환자처럼 대하는데 그것이 문제였다.
정묵은 어린아이 다루듯 다룰 수 있는 일반적인 치매 환자가 아니었다. 그러다 보니 그녀의 인내도 점점 한계에 다다르는 중이었다. 내가 하는 말 못 들었냐? 귀가 먹었어? 듣고 있습니다. 전에도 말했잖아요. 제가 그런 걸 어디서 보겠어요. 구간 반복을 하는 영화처럼 이 시간에는 늘 비슷한 광경이 연출됐다. 병신 같은 년. 늘 듣는 욕이지만 그의 욕은 유난히 사람의 감정을 상하게 하는 특유의 톤이 있었다. 배려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인색한 말투였다. 그리고 상대의 눈을 주시하는 버릇을 가지고 있었다. 지금은 세상의 때를 다 흡수한 듯한 불투명한 눈이지만 그래도 눈빛만은 살아있어 상대를 주눅들게 했다. 보통 정묵과 눈을 마주치는 사람은 먼저 시선을 피해버리고는 한다. 그 눈빛이 자신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듯한 느낌을 주기 때문이다. 총기 잃은 그의 눈이 이 정도라면 젊은 시절의 정묵은 안 봐도 뻔할 거라고 김 씨는 생각했다. 욕에 대한 반응을 어떻게 보여야 할지 그녀는 고민하고 있었다. 물음에 대한 답을 보일 때마다 그의 반응이 늘 달랐기 때문이다. 그냥 넘어가는 날도 있었지만 방이 엉망진창이 된 적도 많았다. 당장 그가 누워있는 침대 옆 탁자 위에 달력이 날아온다 해도 특별한 일이 아니었다. 그럴 때마다 김 씨는 수치스러웠다. 폭언을 치매 노인의 증상으로 치부하기엔 그는 너무나 정상적인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런 정묵은 김 씨의 생각을 꿰뚫고 있었다. 상대의 심리 상태를 정확히 읽는 능력은 현역 시절 수많은 범죄자들을 상대하며 체득한 감각이었다. 그녀는 지금 화가 나면서도 표현할 방법을 몰라 머리를 굴리고 있을 것이다. 자신의 무고함과 분노를 표현할 적절한 상대를 찾지 못할 뿐이지만 태양이 바다에 걸리자 붉은 석양이 병실 안까지 들이쳤다. 김 씨의 하얀 실내화가 핏빛으로 물들었다. 그녀는 창문으로 다가가 커튼을 쳤다. 병실이 순식간에 어두워지자 정묵의 눈이 빛났다. 그것은 어둠 속에서 먹잇감을 바라보는 맹수의 눈빛이었다. 김 씨는 순간 자신의 행동을 후회했다. 짧은 시간이었지만 어둠은 정막을 불러왔다. 그녀는 정신을 가다듬었다. 이제 여기서 일할 날이 며칠 남지 않았다. 커튼 치워 이년아. 왜 가리고 지랄이야? 갈라진 쇳소리가 병실에 울리며 침묵이 깨졌다. 해 들이쳐서 쳤잖아요. 에어컨 종일 틀어도 안 시원한 거 봐요. 그녀가 처음으로 정묵에게 언성을 높였다. 누워있던 정묵이 벌떡 일어나 거칠게 그녀를 밀치고 커튼을 걷었다. 검붉은 석양이 다시 병실을 채웠다. 흰 시트로 정돈된 그의 침대가 피로 물든 것처럼 붉게 도드라졌다. 퇴근할게요. 어르신 이러면 다음 간병인도 못 버텨요. 그녀는 있는 힘껏 문을 닫고 나갔다. 복도까지 정묵의 욕이 쩌렁쩌렁 울렸다. 멀리 병동 안내대에 있던 간호사들이 김 씨를 바라보았다. 그녀가 엘리베이터 앞에 다다르자 병실 밖으로 새어나오던 정묵의 욕이 웃음으로 바뀌었다. 미쳤어 정말 또라이 새끼. 정묵은 이곳 강화요양병원의 VIP 환자다. 외지인이라면 병원인지도 모르고 지나칠 법한 후미진 언덕에 있는 허름한 노인 요양병원이다. 공기 좋고 조용한 곳에 부모를 모시겠다는 명분을 가진 불효자에겐 이보다 더 좋은 장소는 없을 것이다. 하지만 정묵은 자발적으로 이곳에 들어왔다. 그는 처음부터 치매로 입원한 것이 아니었다. 1년 전 부인이 죽자 그는 집을 나와 편히 묵을 곳을 물색했다. 많은 세간도 필요하지 않았다. 그런 그에게 요양병원 VIP실은
간편하고 소박한 삶을 구현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였다. 그리고 그가 좋아하는 석양을 마음껏 볼 수 있는 곳이었다. 강화도 토박이의 전직 형사 출신이다 보니 이 지역에서는 여기저기 그를 아는 사람이 많았다. 요양병원 원장도 그중 한 사람이었다. 공실 많은 변두리 요양병원에 병실 하나쯤 전세 내는 건 정묵에게 그리 어려운 일도 아니었다.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는 세상이니까. 그는 이곳 강화도에 상당한 땅을 소유한 재력가이기도 하다. 아들 내외는 서울에서 함께 살자고 했지만 그에게 강화도는 떠날 이유가 없는 땅이었다. 며느리는 주기적으로 정묵을 찾아왔다. 병원 사람이라면 다 아는 목적을 가지고 효부 행세를 하는 여자다. 그래서 개인 간병인도 그와 맞게 꼼꼼하게 선정했다. 월급이 많은 대신 가정이 있는 여자여야 했다. 벌써 그만두시면 어떡해요? 약속하고 다르잖아요. 김 씨는 병원 휴게실을 가득 채운 서영의 향수 냄새에 머리가 아파왔다. 평소 같으면 코라도 막으며 한마디 했을 그녀였지만 남은 급여를 받아야 하는 약자의 입장에서는 섣불리 고용주의 심기를 건드릴 이유가 없었다. 계약이라는 건 항상 파기하는 쪽이 위축되기 마련이다. 애꿎은 종이컵에 테두리를 구기며 그녀는 마음속으로 100번도 더 되는 말을 꺼냈다. 더는 못하겠어요. 다 좋은데 사람이 정도껏 해야지. 나는 이제 못해요, 못해. 김씨가 서영에게 일을 그만두겠다고 말했다. 안 그래도 고리파인 서영의 미간 주름이 도드라졌다. 아줌마 때문에 또 사람 구했잖아요. 정말 너무하시네. 김씨는 당황했다. 그래도 몇 번의 회유는 있을 거라고 생각했다. 어떻게 나온다 한들 그만둔다는 마음에는 변함이 없었기에 서영이 붙잡으면 거절할 여러 이유도 만들어 두었었다. 그러나 그녀의 사표는 일사천리로 어떠한 설명도 필요 없이 빠르게 접수되었다. 아줌마 그만두는 날에 다음 간병인 오라고 했으니 인수인계나 잘해주세요. 서영이 먼저 자리를 떴다. 철제 의자가 시끄러운 마찰음을 내며 그녀를 대신해 화를 냈다. 김씨가 제일 싫어하는 골아픈 향수 냄새는 아직도 병원 휴게실에 고여 있었다. 테이블 위에 놓인 병원 팜플렛을 펼치고 허공을 휘저었지만 원망 섞인 고약한 공기는 그녀 주변을 떠나지 않았다. 그만둔다는 홀가분함이 아니었다면 숨이 막혀 죽었을 거라고 김씨는 생각했다. 시간에 몇 대 없는 버스를 놓치지 않으려 서두른 양님은 차에 타서도 계속 땀을 흘렸다. 창밖의 풍경은 싱그러운 녹음이 가득했지만 실상은 5분도 버티기 힘든 불볕 더위였다. 한여름의 강화도는 바다의 습기를 머금은 공기 때문에 체감 불쾌지수가 뉴스에 나오는 수치의 몇 배였다. 버스 에어컨은 팔에 소름이 돋을 정도로 시원한 냉기를 뿜고 있었으나 이미 눅눅해진 옷 때문에 온전히 시원함을 만끽할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부터 흘러내린 땀이 볼을 타고 흘렀다. 애써 단장한 얼굴이 외출한 지 몇 분도 되지 않아 연극을 끝낸 배우처럼 초라해졌다. 손수건을 꺼내기 위해 가방을 열자 핸드폰이 약한 진동을 내며 떨려왔다. 네, 아버지. 병원 가는 길이냐? 네, 아저씨 며느리랑 만나기로 했어요. 그래, 나도 조만간 한번 들리마. 잘해드려라. 우리한텐 고마운 분이야. 양님은 초등학생 형제들을 키우는 전업주부로 결혼 생활 내내 돈이라곤 벌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었다. 그런 그녀에게 며칠 전 아버지로부터 정묵의 간병일을 할 생각이 없냐는 전화가 왔다. 이미 전문 간병인을 두고 1년여간 요양병원에서 잘 지내던 분이 자기에게까지 간병을 부탁할 이유가 있었던가.
뜻밖의 제안에 양님은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다. 갑작스러운 제안에 바로 답할 만큼 어려운 사정도 없었고 일을 할 계획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다. 정묵은 양님 식구들에게 좋은 이웃이자 은인이었다. 그는 엄마를 잃고 힘들어하는 그들 남매를 옆에서 가족처럼 챙겨준 사람이었다. 그녀의 결정은 오래 걸리지 않았다. 돈을 떠나 정묵을 돌봐주는 것이 그의 은혜를 갚을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물론 이렇다 할 이력이나 어떤 재주도 없이 한 달에 돈백을 벌 수 있는 일이 생겼다는 즐거움과 함께. 버스는 어느덧 요양병원 앞에 섰다. 묘한 설렘을 안고 버스에서 내린 양님은 아직도 한참 남은 길을 올려다보았다. 칠이 벗겨진 을씨년스러운 병원 건물은 정류장에서 몇백 미터나 걸어야 하는 오르막 정상에 있었다. 내리쬐는 떼약볕에 몸을 숨기고 갈 그림자 하나 없는 길을 걷고 있으니 서서히 짜증이 밀려왔다. 그녀가 한 걸음 한 걸음 오르막에 발을 내디딜 때마다 설렘은 점점 사라지고 거절의 이유들이 떠오르기 시작했다. 병원 휴게실은 그나마 거동이 가능한 노인들의 사교장으로 간단한 게임을 하거나 TV를 보는 등 평범한 휴게실과 다를 바 없는 곳이었다. 열기만 사라진 병원 내부는 버스보다 후덥지근했다. 간만에 외출에 찍어 바른 파운데이션이 그녀의 손수건에 살색 흔적으로 묻어나왔다. 블라우스의 겨드랑이와 등은 이미 땀으로 젖어 살과 맞닿아 있었다. 옷을 들고 몸 안쪽으로 부채질해보지만 이미 젖어버린 천은 면적을 넓히며 몸에 들러붙었다. 이양님 씨? 땀 범벅이 되어 부채질을 하고 있는 그녀의 뒤에서 한 여자가 물었다. 순간 고급스럽지만 다소 부담스러운 향수 냄새가 휴게실을 꽉 채웠다. 양님은 깜짝 놀라 벌떡 일어서 뒤를 돌아보았다. 동년배로 보이는 여자가 서 있었다. 이곳에서는 보기 힘든 세련된 차림의 중년 여자였다. 어머님 살아계실 때 가끔 얘기 들었어요. 예전부터 아는 사이시라고. 네, 한 동네에 살면서 아저씨랑 아버지가 같은 경찰서에 근무하셨어요. 아주머니가 저희. 친근하게 다가가려는 양님과 달리 서영은 그들 사연 따위는 궁금하지 않다는 듯 말을 끊으며 가방에서 그녀의 이력서를 꺼냈다. 그건 됐고요. 보내주신 이력서 봤는데 가족들하고 사시는 거 맞죠? 네, 그럼요. 남편은 강화군청에서 일하고 아들들은 초등학생이에요. 하긴 아버님 후배 딸인데. 혼잣말을 하듯 서영이 말했다. 양님은 서영의 말을 한 번에 이해하지 못했다. 본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월요일부터 일해주세요. 성질은 고약해도 깔끔하신 분이라 아직은 똥오줌 같은 병수발은 없을 거예요. 페이는 250 드릴게요. 월급을 듣자마자 양님의 속에서 기쁨의 탄성이 터져 나왔다. 예상도 못한 금액이었다. 일거리가 많지 않은 섬에서 여자가 벌 수 있는 돈치고는 아주 큰 돈이다. 그녀는 절로 몸이 굽실거려졌다. 예, 열심히 할게요. 예전부터 아저씨에게 늘 감사했었어요. 아저씨? 쟤 좀 듣기 거북하네요. 네? 지금껏 그렇게 불러와서 몰랐어요. 죄송해요. 양님은 서영의 지적에 당황했다. 지금까지 정묵을 불러온 아저씨라는 호칭에 대해 별다른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서였다. 마땅히 떠오른 호칭도 없었지만 고용주의 심기를 처음부터 거스르고 싶지 않은 양님은 순순히 사과했다. 다른 사람 눈도 있는데 조심해주세요. 그리고 주변 분들이 와서 아버님 땅이니 선산이니 그런 말 나오면 알죠?
그럼요. 바로 연락드려야죠. 돈 앞에서는 없는 눈치도 바로 생겨났다. 그녀는 땀에 젖은 옷 때문에 불쾌했던 기분이 사라졌다는 걸 느끼며 나가는 서영을 향해 연신 고개 숙여 인사했다. 올 여름은 비가 거의 오지 않았다. 섬으로 놀러온 여행객들은 장렬하는 태양을 등에 업고 물놀이에 바빴다. 양님은 병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해수욕장을 바라보며 시간을 보냈다. 정무계의 간병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다. 전임 간병인은 자신의 경험을 무기 삼아 양님에게 잔뜩 겁을 주며 인수인계했다. 그녀는 양님에게 살다 이런 괴팍한 노인네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그녀는 전임 간병인의 말에 동의하지 않았다. 간병일은 처음이었지만 자신도 심호의 치매를 겪어보았기에 치매 노인의 증상은 익히 알고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 양님의 생각에 비추어 보면 정묵은 정상에 가까운 노인이었다. 아니, 정상이었다. 그는 노인치고는 훤칠한 키에 꼿꼿한 자세를 가진 사람이었다. 예전 같은 총기는 느껴지지 않았지만 아직도 그의 눈은 매섭고 날카로운 통찰력이 살아있었다. 박 간호사는 핑크색이 참 잘 어울려. 매일 아침 자신의 혈압을 체크하러 오는 박 간호사에게 그가 말했다. 어머, 저한테 핑크가 잘 어울리는 건 어떻게 아세요? 립스틱 3개 중에 지금 것이 제일 나아. 어머, 신기해라. 남자친구도 모르는 립스틱 개수를 알고 계시네. 대단하시다. 양님도 놀라기는 마찬가지였다. 사람에 대한 치밀한 관찰력이 아니고서는 나오기 힘든 말이었기 때문이다. 간호사가 나가고 그녀가 말했다. 아직도 사람들을 그렇게 유심히 보세요? 아버지가 아저씨는 정말 타고난 형사 같다고 늘 그러셨는데. 관찰은 무슨, 몇 번 보면 눈에 다 보이는 거. 뉴스 할 시간이다. 텔레비나 켜라. 양님은 재빨리 TV 리모컨 버튼을 눌렀다. 항상 맞춰진 뉴스 채널이 전국에서 벌어진 사건 사고를 전했다. 정묵은 화면에 시선을 두고 묵묵히 뉴스를 시청했다. 괴팍하긴 하지만 평소에 정묵은 누구보다 조용하고 신사적인 노인이었다. 그래서 그의 원래 성격을 아는 이들은 정묵의 치매를 누구보다 안타까워했다. 치매 노인이 흔히 보이는 어린아이 같은 유약한 모습을 그와 연결지어 상상했기 때문일 것이다. 하지만 정묵의 치매 증상은 천진남과는 거리가 먼 모습이었다. 이 모습마저도 제대로 아는 이는 이전 간병인과 몇몇 병원 관계자뿐이었다. 양님은 아직 사람들이 말하는 그의 증상을 마주하지 못했다. 병원의 일상은 대체로 조용한 편이었다. 그녀가 수일간 지켜본 정묵은 평소 자신이 알던 모습 그대로 말이 없고 냉랭한 아저씨였다. 새롭게 알게 된 점이라면 그는 손을 가만히 두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항상 2개의 가래나무 열매가 그의 손 안에 있었다. 열매는 얼마나 굴렸는지 니스를 칠한 것처럼 윤이 반질반질 났다. 2개의 열매는 정묵의 손 안에서 부딪히며 여러 가지 소리를 만들었다. 때로는 리듬을 느낄 만큼 경쾌하게, 때로는 듣기 거북할 만큼 신경질적으로. 그녀는 그것이 정묵의 기분을 나타낸다고 생각했다. 그는 감정을 잘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그의 손에서 나는 소리에는 충분히 감정이라고 말할 만한 것이 담겨 있었다. 그리고 그는 석양을 좋아했다. 태양이 병실을 붉게 물들이는 시간이면 고요한 침묵이 찾아왔다. 석양은 하얀 벽을 자신의 색으로 물들이며 그에게 황홀경을 선물했다. 수없이 보아온 강화도의 석양이 이곳에서는 처음 보는 광경처럼 몽환적으로 느껴졌다.
그 순간만큼은 시각 외의 정목의 다른 감각은 소멸한 듯 보였다. 그럴 때면 그녀가 부르는 소리도 저녁밥이 차려진 냄새도 알아차리지 못했다. 정목이 붉은 석양에 깊이 빠져있는 순간 병실에 현실감을 주는 것은 그가 굴리는 가래나무 열매 소리였다. 이 소리가 아니었다면 도원경에서 넋을 잃은 어부처럼 양님도 정신을 차리기 힘들었을 것이다. 아저씨, 아니 어르신, 오늘 일찍 가볼게요. 시댁이 일이. 시댁 제사로 평소보다 이른 퇴근을 해야 하는 양님이 정적을 깼다. 말을 다 하기도 전에 정묵은 열매를 굴리던 손으로 가라는 표시를 했다. 그의 시선은 아직도 창밖의 석양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녀는 미리 챙겨둔 가방을 들고 조용히 병실을 나갔다. 문이 닫히는 소리에 정묵이 고개를 돌렸다. 그는 낯선 땅에 온 이방인처럼 병실 구석구석을 살폈다.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다. 침대 정면에는 시계와 TV가 일직선으로 걸려있고 겉옷이 몇 벌 걸린 스탠드 옷걸이는 TV 아래쪽에 얌전히 서 있었다. 창문 난간은 오후임에도 깔끔한 그의 성격처럼 먼지 하나 없이 깨끗했다. 커튼도 제법 가지런하게 주름을 잡아 얌전하게 묶여 있었다. 이제 태양은 수면 아래로 거의 몸을 감추었다. 정묵은 침대에서 일어나 옷걸이에 걸린 검은색 바람막이 점퍼를 입고 감색 야구 모자를 썼다. 병실은 창밖의 석양에 의지해야 할 정도로 어두워졌지만 불은 켜지 않았다. 그는 시계를 보았다. 검은색 시침이 흰색 시계 배경과 대비되며 자신의 위치를 알려주었다. 7시와 8시 사이. 별일이 없다면 간호사들이 병실을 찾을 이유가 없는 시간이다. 정묵은 병실 문을 조용히 열었다.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병동 안내대에는 코너에 있어 누군가 뒤돌아보지 않는 이상 그의 병실을 볼 수 없었다. 정묵은 민첩하게 병실을 빠져나와 맞은편 문으로 향했다. 그의 병실 앞에는 아래층으로 연결되는 비상구가 있었다. 어른 걸음으로 3발짝 정도. 아직 거동에 문제가 없는 정묵에게는 1초 남짓 걸리는 가까운 거리다. 그가 복도 끝 병실에 자리 잡은 이유는 비상구가 가깝기 때문이었다. 또 하나, 복도를 가로지르는 발소리에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가장 긴 방이라는 것도 고려되었다. 사실 요양병원의 비상계단은 큰 쓸모가 없다. 한 층을 이동해도 걸음이 불편한 노인들은 엘리베이터를 이용한다. 이곳의 비상계단은 건축법상 필요한 구색이라 어쩔 수 없이 존재해야 하는 곳일 뿐 이용하는 사람은 하루에 몇 명 되지 않는다. 불이라도 난다면 모를까. 병원에서 이곳을 가장 용도에 맞게 이용하는 사람은 아마 자신일 거라고 정묵은 생각했다. 그는 마음에 빨간불이 켜질 때마다 비상구를 이용했다. 사라져버린 석양을 대체할 무언가가 자신에게 당장 필요했다. 병실에서는 그가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 나가야 한다. 비상. 정묵의 머릿속에서 요란한 사이렌이 울렸다. 해질 무렵이면 병원 근처를 배회하는 유기견 검둥이의 울음소리가 고요한 병원 주변에 울려 퍼진다. 소리만 들으면 사람만한 대형견이라 생각할 정도였다. 모르는 사람들은 검둥이의 소리만 듣고 개가 아니라 늑대라고 생각했다. 몸집보다 우렁찬 목소리를 낸 개였지만 실제는 평범한 시골집 문 앞에서 볼 수 있는 중형 잡종견이었다. 검둥이는 정묵이 석양에 빠져 병원을 나서는 날이면 어김없이 산이 떠나가라 짓곤 했다.
개가 짖는 것이 그의 외출에 문제가 된 적은 없었다. 석양을 보며 짖는 개와 강화 요양병원 409호 치매 노인의 외출을 연관지어 생각할 사람은 없었으니까. 주인이 있는 개인지도 모르지만 병원 사람들은 그 개의 주인을 궁금해하지 않았다. 사람에게 공격성이 있는 것도 아니고 딱히 피해를 주는 짓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오히려 검둥이는 관심을 피하려는 듯 사람의 그림자만 봐도 거리를 두며 뒷산으로 숨어들었다. 그런 검둥이를 보며 사람들은 키워지다 학대를 당한 개라거나 예전에 살던 주민이 버리고 갔다거나 산에서 살던 들개의 새끼가 큰 것이라는 등 저마다의 추리로 개의 과거를 만들어냈다. 그러나 확실한 것은 정묵보다 개가 먼저 이곳에 자리를 잡았다는 것이었다. 그가 검둥이를 마주친 것은 올봄이었다. 검둥이는 산 중턱에서 붉은 석양을 보며 짖고 있었다. 떨어지는 태양에 대한 아쉬움인지 붉은 바다에 자극받은 공격성인지 사실 개가 되지 않고는 알 수 없었지만 그 울음을 정묵은 이해할 수 있었다. 가슴 한구석에서 몰아치는 광기를 개가 대신 토해내주고 있다고 믿었다. 모종의 유대감이었을까? 신기하게도 검둥이는 정묵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병원 경비원이 주는 간식도 수시간이 지난 후에야 냄새를 맡고 먹는 예민한 개였다. 그런데 무엇이 마음에 들었는지 정묵이 병원 뒷산을 배회하는 날이면 어김없이 그의 뒤를 따랐다. 검둥이는 그가 병원을 빠져나가 어디서 무엇을 하는지 알고 있는 유일한 목격자였다. 그런 검둥이의 숨찬 울음소리가 비상구에서부터 들려왔다. 마치 빨리 내려와 이 광경을 보라고 채근하는 듯했다. 정묵의 걸음이 빨라졌다. 계단을 내려가는 정묵은 아주 오랜만에 가슴이 우글거렸다. 그것은 새끼뱀 10마리가 한꺼번에 따리를 풀듯 배 안에서부터 가슴까지 꿈틀거리는 느낌이었다. 서둘러, 석양이 지고 있어. 오늘은 이번 여름 중 가장 붉은 석양이었다. 하늘이 암적색으로 변했다. 바다는 색을 잃어가고 육지는 서서히 검게 변해가고 있었다. 정묵은 검둥이를 따라 산 중턱까지 올라왔다. 그곳에는 바다로 떨어지는 석양을 볼 수 있는 전망 좋은 바위가 있다. 1년에 며칠 없는 그날의 석양을 가장 오래 볼 수 있는 자리였다. 그는 검붉은 석양이 사라질 때까지 바다를 바라보았다. 우글거리는 뱀들이 피가 고픈 흡혈귀처럼 그의 살을 파고들며 다그쳤다. 무엇이든 좋으니 석양을 대신할 재물을 내놓으라고. 그도 원하는 바였다. 석양의 여운을 대체할 것이 필요했다. 붉어야 한다. 데일 듯한 뜨거움이 느껴지는 새빨간 것이어야 한다. 그러나 석양이 사라질수록 감흥이 깨지는 것 같아 그는 점점 초조해졌다. 정묵은 주변을 둘러보았다. 어느새 왔는지 검둥이가 옆에 누워 있었다. 사람의 손길을 극도로 거부하는 개치고는 꽤나 가까운 거리였다. 손을 뻗으면 만질 수도 있었다. 아마도 이 개를 아는 사람에게는 고무적인 상황으로 기억될 만한 거리였다. 그는 신중한 사람이었다. 애초에 확률이 없거나 확실하지 않으면 일을 시작도 하지 않았다. 요양병원에 들어와 치매 판정을 받고 그는 자신에게 벌어질 여러 상황에 대해 생각해왔다. 온전히 자신을 통제하지 못하는 순간이 올지도 모른다고 생각하니 끔찍한 혐오감이 들었다. 23년 전 통안의 오점이 되었던 일을 겪고 정묵은 심하다 싶을 정도로 자신을 통제했다. 혹시 모를 실수를 예방하고자 그는 말을 줄이고 꼭 필요한 행동만 하며 자극을 줄 수 있는 일상을 자제해왔다. 그런데 치매라니. 통제 불능 상태가 언제 찾아올지 모를 일이었다. 비밀이 많은 사람은 갑작스럽게 드러날지 모르는 진실에 대한 대응책도 세워놔야 한다고
늘 되뇌었던 정묵이었다. 자주는 아니지만 강화도의 여름 중 며칠은 온 세상을 시뻘겋게 만드는 석양이졌다. 오늘처럼 핏빛 석양과 해면을 보고 있을 때면 그는 사리를 느꼈다. 그때만큼은 붉게 사라지는 세상을 대신할 무언가가 필요했다. 정묵은 혹시 모를 불상사를 막기 위해 외출을 선택했다. 병원 안에서 욕망대로 움직였다간 살인을 저지를지도 모를 일이었다. 요즘은 완전 범죄를 꿈꾸기가 힘들어졌다. 그만큼 수사도 가혹화됐고 생각지도 못한 첨단 장비들이 곳곳에 숨어 있다. 그는 아무도 없는 곳에서 마음의 열기를 최대한 식히다 와야 했다. 그런데 오늘은 아무기와도 마음이 식지 않았다. 압력이 심해지면 어딘가에서 터지기 나름이다. 그날이 오늘이란 말인가. 그는 오른쪽 점퍼 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크기에 비해 묵직한 클래식 면도칼이 잡혔다. 정묵의 클래식 면도칼은 정확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었다. 언제일지 모른 하루를 위해 그는 이 면도칼을 항상 지니고 다녔다. 욕실에 있어야 할 물건이 외출복 주머니에 있는 일이 흔하지는 않지만 사실 휴대를 목적으로 한 흉기 중에는 또 이만한 것이 없었다. 디자인은 쓸모만큼 간결하다. 날은 살아있고 소기의 사용 목적이 확실해 의심받을 일이 별로 없었다. 물론 정묵에게는 목적 외에 쓰이는 경우도 왕왕 있었지만 이것은 아들이 독일 여행 때 사온 칼이었다. 지금껏 아들이 한 선물 중 가장 마음에 드는 선물이었다. 그는 생애를 통틀어 생각해봐도 이보다 더 쓸모있는 선물을 받아본 기억이 없었다. 아직 검둥이는 정묵 곁에 엎드려 자고 있다. 정묵은 조심스럽게 주머니에서 칼을 꺼내 펼쳤다. 출근 버스 안에서 양님은 얕은 한숨을 쉬었다. 창밖은 출근하는 시간 내내 무성한 초록으로 같은 배경을 제공했다. 자극 없는 비루한 반복은 무기력을 낳는다. 병원에서 오늘 하루를 보낼 생각을 하니 그녀의 마음이 절로 무거워졌다. 어제도 그제도 아무 일이 없었다. 돈을 받고 거저 일한다고 느껴질 만큼 정묵은 사람 손을 필요로 하지 않았다. 무료하다 싶을 정도였다. 그녀는 병원으로 출근해 시간만 채우다 가는 일이 많았다. 이제는 이전 간병인이 말한 정묵의 증상들이 궁금할 정도였다. 과연 이분은 치매일까? 정묵을 간병하는 양님의 머릿속에 내내 맴도는 의문이었다. 고작해야 열흘 남짓 일을 했을 뿐인데 마치 몇 달을 보낸 듯한 익숙함이 들었다. 편하게 돈 버는 기회로 치부하기에는 그녀의 양심이 가만히 있지 않았다. 오늘은 병실 대청소라도 할까? 침대 시트라도 빨아야 하나? 아니지. 그건 병원에서 교체해준댔어. 아무리 생각해도 그녀가 생각하는 급여에 맞는 노동이 떠오르지 않았다. 고된 일만큼이나 편한 일도 사람을 피곤하게 하는 구석이 있다고 양님은 생각했다. 그런데 오늘은 무료한 그녀의 병원 생활에 변화가 생겼다. 병원으로 향하는 길 오르막에 경찰차가 줄지어 서 있었다. 평범했던 배경에 변화가 왔다. 평소 지루하고 힘들게 오르던 오르막과 사뭇 다른 모습이었다. 양님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오르막을 걷는 그녀의 발걸음이 평소보다 배는 빨라졌다. 묘한 흥분과 두려움이 머릿속을 채웠다. 길게만 느껴지던 오르막이 볼 것 많은 번화가처럼 다채롭게 느껴졌다. 그녀는 길 옆에 나란히 선 경찰차를 따라 병원 입구에 다다랐다. 병원 건물 뒤로 노란 폴리스 라인이 쳐 있고 의경들이 현장을 등진 채 경찰벽을 만들며 서 있었다. 그들에게 가려진 현장 너머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시시한 사건이 아닌 것은 확실했다.
호기심 어린 병원 관계자들과 거동 가능한 환자 몇이 입구까지 나와 이 모습을 지켜보고 있었다. 양님은 자기가 아는 사람을 찾아 까치발을 들고 주변을 훑어보았다. 모여있는 사람들 속에 4층 병동 수간호사 배씨와 건물 경비원 홍씨가 보였다. 무슨 일이래요? 양님이 병원 정보통으로 불리는 수간호사 배씨에게 다가가 물었다. 사람이 죽었대. 네? 왜요? 그녀는 다리에 힘이 풀렸다. 기억하고 싶지 않아 꾹꾹 눌러온 과거가 순간 머리에 스쳤다. 사람이 죽었다는 말에 반사적으로 왜요라고 물었지만 알고 싶은 이야기는 아니었다. 질문을 던진 채 양님은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다. 이때 홍씨가 끼어들어 수간호사의 답을 대신했다. 이유는 모르지. 저거 내가 신고했는데 누군지 몰라도 아주 잔인한 놈이야. 멋모르고 봤다가 기겁했다니까. 저 덤블디 빈터가 지금 아주 피바다야. 자신만 아는 비밀인 듯 경비원 홍씨는 피바다에서 목소리를 낮추며 조심스럽게 말했다. 양님은 땀을 닦던 손수건으로 입을 틀어막았다.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다. 뭔 일이래? 아저씨 아니었으면 발견도 못할 뻔했네. 저기는 지나다니는 사람도 별로 없잖아요. 수간호사가 말했다. 그러니까 말이야. 내가 출근하면서 검둥이 밥 주는 데가 저 입구거든. 이놈이 달려오진 않아도 내가 밥 넣고 가는 건 저 위 소나무 쪽에서 지켜보는데 오늘 아침엔 낌새도 없는 거야. 저걸 보고 도망을 간 건지 오늘은 코빼기도 안 보이네. 설마 옛날 그 살인마 아닌지 몰라. 수간호사의 한마디에 양님은 뒷걸음치며 병원 안으로 향했다. 더 듣고 있으면 그 자리에서 꼼짝할 수 없을 것 같았다. 오르막을 지나며 들었던 약간의 호기심은 깔끔하게 사라졌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그녀에게 뒤따라온 수간호사가 팔짱을 꼈다. 양님은 악소리를 내며 주저앉았다. 수간호사가 그녀의 팔을 잡고 다시 일으켰다. 많이 놀랐나 보네. 하긴 나도 살면서 살인 현장은 처음 봐.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수간호사는 살인 사건에 관해 쉼없이 떠들었지만 양님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다. 그녀는 엘리베이터의 계기판을 주시하며 빨리 4층 문이 열리기를 기다렸다. 문이 열리자 그녀는 튀어가듯 정무의 병실로 향했다. 양님에게는 복도 끝에 있는 그의 병실까지 가는 길이 가파른 오르막보다 더 힘들게 느껴졌다. 늦었구나. 죄송해요. 식사를 마친 정묵이 창밖을 보고 있었다. 그의 병실은 남향이라 창밖으로 보이는 것은 병원 주차장과 해수욕장이 전부였다. 하지만 밖으로 고개를 내밀어 왼쪽을 바라보면 병원 입구를 향하는 오르막도 볼 수 있었다. 정묵은 오르막을 늘어선 경찰차를 세고 있었다. 경찰버스 2대, 경찰차 8대, 기타 차량 몇 대의 구급차까지. 조용한 섬에서는 다소 보기 힘든 낯선 풍경이었다. 출동한 병력을 보아 예사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경찰 1개 중대 이상이 출동해 아래서부터 삼엄하게 지키고 있었다. 직업적인 감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사건은 살인사건이었다. 정묵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의 그림이 그려졌다. 오다가 봤는데 병원 뒷산 입구에서 사람이 죽었대요. 양님이 말했다. 요양병원에서 매일 같은 일상을 보내는 정묵에게 솔깃한 만한 사건이라고 생각했지만 그는 별 반응을 보이지 않았다. 그의 무심한 반응에 양님은 자신의 얘기를 듣지 못한 것은 아닐까 잠깐 머뭇거렸다. 한 번 더 얘기할까 했지만 그녀는 생각을 접었다. 화제거리로서는 충분하다 못해 과한 일이지만 누군가의 죽음을 대화 소재로 쓸 만큼 말을 하고 싶은 기분이 아니었다. 한편
정묵이 관심을 두지 않아서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설명하지 않아도 된다는 건 마음속에 묻어둔 기억들도 끄집어낼 필요가 없다는 뜻이기도 했다. 치워라. 정묵이 침대 식탁에 놓인 식판을 가리켰다. 그녀가 식판을 치우고 침대를 정리하자 그는 자리에 누워 가래나무 열매를 굴리기 시작했다. 도독, 도도독, 도독. 그가 굴리는 가래나무 열매 소리에는 제법 리듬이 있었다. 금속이 주는 청명함과는 다른 맑고 견고한 소리였다. 선율은 없었지만 병실에는 나른한 음악이 흐르는 듯한 평온함이 찾아왔다. 밖과는 완벽히 구분된 공간처럼 그는 자신의 병실을 다른 세상으로 만드는 장악력이 있었다. 양님은 비로소 마음이 안정되는 것 같았다. 아까부터 떨리던 손이 이제야 멈췄다. 그녀는 병실을 나가기 전 가볍게 심호흡했다. 이 문을 여는 순간 애써 찾은 평온이 사라져버릴 것 같았다. 그녀가 나가자 정묵은 조용히 눈을 감았다. 마라톤을 완주하고 난 선수처럼 극심한 피로감이 몰려왔다. 열매 소리는 점점 리듬감을 잃었다. 잠시 후 열매는 정묵의 손에서 구르는 것을 멈췄다. 병실은 고요 속에 잠겼다. 그는 잠들었다. 네, 오늘은 31페이지까지 읽어드렸어요. 소설 태양의 피, 다음 시간에 다시 또 이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읽는 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